제가 생각해서 저희 짧은 생각은 지금은 지름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의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고 저는 내년 초까지 투자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럼 조만간 그 기회가, 투자의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한두 번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계속 만약에 안 좋다면 경기 침체가 오고 안 좋다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올해 1월 정도에 이제 출연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다 팔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팔아야 할 타이밍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신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돌이켜보자고요. 네, 시계의 네.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작년 제가 한 뭐 중순에 작년 초에서 중순까지였었고요. 그때 계속 이제 미국장은 뭐 말도 못했어요. 예, 역사적인 전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상황. 막 다른 사람들 다 막 서학개미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달려들자 미국 주식으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온다. 이 환호성을 듣고 모두가 몰려 있는 시기. 맞아요. 자, 그렇던 그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두가 환호성을 듣고 있는 그 시기. 제가 항상 책에도 말했었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때는 분명히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는 시장이다. 대신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는 큰 상승장을 맞이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항상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뒤에 더 오를지도 모르고 오르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맞추지 못하는데 지금은 이 시장에서 나는 떠나야겠다. 그 당시에? 예. 왜냐면 저는 초보거든요. 저는 초보 투자자라고 저를 생각을 해요. 저는 초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상승을 외칠 때는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를 때는 저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겁이 많아서. 예, 어떻게 보면 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가서 다음 두 번째 비겁한 지점을 찾아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다 정리를 했고, 심지어 그때 제가 정리를 했던 가격이 테슬라 750, 아까 뭐 그 영상에 자료가 남아있겠죠. 테슬라 750에 팔았는데 그때 막 1200까지 갔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후회를 하죠. 그렇죠. 내가 왜 팔았지? 이거 더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저는 그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에 만족을 하자. 왜냐면 그 가격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 가격을 만족을 못 하면 더 이따 팔 거라고 하면 돈을 벌어도 후회되고 잃어도 후회되는 스스로의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팔아버릴 때는 미련도 갖지 말고 그냥 팔고 그 가격에 만족을 해서 다음 투자의 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올바른 투자의 방향의 시계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럼 지금 테슬라는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이제 560인가, 그러니까 60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80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상승장으로 접어들었죠. 좀 회복을 한 상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 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상황. 뭐 CPI 지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1이 안 나오고 8.6이 됐다고 해서 좀 주식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약간. 한번 보자고요. 그 그래프를. 정말 이렇게 올라가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꺾였단 말이에요. 위에서. 근데 이 점은 정말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맞히겠습니까? 이러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 지금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사태도 정리가 안 됐고 금리가 이렇게 올린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좀 중국이 지금 또 대만과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이 리스크들이 결국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초보인 우리는 공부하면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 반등을 해서 쫙 올라간다고 한들 그걸 내가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시장은 아니다. 그건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지 맞아요. 초보인 우리가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물론 지금도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차근차근 접근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으시긴 해요. 왜냐면 갑자기 올라가면 이제 왠지 배 아프잖아요. 또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하지만 초보인 우리는 정확한 지점을 선점을 해서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의 길목은 이건 길목이 아니다. 너무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모험이다. 정확하게 지름길이 있는 그 길목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저희 짧은 생각은 지금은 지름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의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고 저는 내년 초까지 투자를 안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금리를
이제는 조금 낮춰보겠다라고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제는 좀 낮춰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한번 다시 투자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한 것도 정말 신의 한 수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현금을 보유하실 때 이걸 또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당시 그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였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달러 환율은 코로나 때 그때 달러를 했어가지고 굉장히 좀 쌌어요. 1,100원대. 예, 1,100원대 초반 아니면 1,000원대 후반, 막 요 정도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도 엄청나게 이룰 수 있었지만 달러로 이 환전의 금액까지도 이룰 수 있어서 한 10% 이상은 아마 달러로도 더 이익을 얻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돈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건데. 분명히 미국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그때 한참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이 잠그겠다. 네. 그러니까 양쪽 하나 긴축하겠다. 네. 예, 돈을 뿌려놓고 이제는 돈을 좀 잠그겠다라는 의미는 그렇다면 달러가 덜 풀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달러는 분명히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돈을 더 회수하겠다. 그러니까 멈추겠다. 그 다음에 회수하겠다. 회수하겠다 하면 더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달러는 사실 그때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사실 경기 침체가 오고 만약에 세계 경제가 뒤틀린다거나 흔들린다면 사실 1,400원대를 넘어서 1,5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그건 뭐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정세,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다. 이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저의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저도 그 노동으로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게 모았기 때문에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죽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그맨 할 때 맨날 아이디어웨이하고 뭐 행사 다니고 그쵸. 어디 뭐 예? 결혼식 사회 보러 30만 원 주고 뭐 간다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막 50km씩 운전해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냐? 결국 그렇게 힘들게 모은 내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도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 있고 그쵸. 또 그리고 거래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락장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렇다면 황현희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은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도 될 때인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지금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구나 세종이나 아까 좀 조정장이 좀 커지고 맞아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사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전세가 대비 몇 %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나, 전세가가. 근데 전세가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다면 진짜 그건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약간 지금 조정이 있는 거예요. 약간 하락 국면에 접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저께 공급 발표가 있기로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맞습니다. 이거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급 대책의 발표의 방향에 따라서 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급 대책은 서울에 결국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뭐 상기 신도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결국에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나 이런 게 좀 완화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고 좀 연도나 이런 것도 좀 이 건물의 오래된 이런 거에 대한 통과도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게끔 뭐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잘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환급성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이라고 한 번 살면 굉장히 좀 오래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래가 멈춰 있는 것이지 뭐 크게 하락장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서울에서 가장 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든촌 재건축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럼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약간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겁을 먹고 약간 맞아요. 멈춰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책이다라고 봐야지 아. 하락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은 저는 현금 보유를 좀 하셔서 다음 투자를 대비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지금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하고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갈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럼 현재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뭐 성동구에 하나 있고 용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길동 재개발 하나 뭐 이렇게 3개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예. 뭐 그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재개발은 뭐 저희 아들 세대 때 이제 뭐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알아서 올 테니까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와라라고 일단 하는 땅의 그렇게. 가치를 믿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때 뭐 단독주택을 또 산 거기 때문에 한 15평짜리라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그런데 뭐 어쨌든 그거 뭐 잘 알아서 너가 알아서 커라. 뭐 재개발 공급 발표 나면은 넌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돼 있겠지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곳에서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형식인데. 아, 2군데 다요? 네, 뭐 오. 그런 식으로 뭐 이제 하고 있는데, 용산에 2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이제 전세로 돌리고, 저는 이제 월세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월세를 받고 있는 그곳을 이제 전세로 돌리고, 뭐 이렇게 현금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현재 좀 시드를 좀 더 늘리고 있는, 현금 보유를 더 늘리고 있는. 제가 요즘 방송에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현금 보유 늘리려고 많이. 제가 요즘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왜 그러겠습니까? 다음 투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현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은 약간 좀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도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전에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 포인트들을 충분히 맞추려고 하지 말고 현금을 지금부터 보유하면서 이제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바꿔놔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그럼 조만간 그 기회가, 투자의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한두 번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계속 만약에 안 좋다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안 좋다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경매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죠. 예, 왜냐면 대출금이나 이런 걸 잘 상환하지 못한다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이 부동산 쪽까지 영향이 오는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다면은 큰 기회가 오는 그 비겁한 이 돈이라는 시즌 2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예, 지금 그 상황들을 언제 투자를 할지 엿보고 있다. 저는 지금 현재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현재는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투자를 하려면 그 기회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현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지금 네네. 상황인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뭘 좀 보셔야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양도세가 완화됐고 종합부동산세도 좀 완화가 됐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취득세? 취등록세잖아요. 취등록세 하나 나왔는데 나라에서 취등록세 완화 발표가 나온다면은 좀 그때는 아마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취등록세가 완화돼도 이게 취등록세를 낸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보다 더 큰 상승이 있을 거라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꺾이게 되면 이게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 한들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수익을 내려는 마음이라면 쉽진 않겠죠. 사실 근데 저의 이제 투자의 마인드는 오래 두고 오래 지켜보자라는, 그러니까 자산은 보유해 가는 것이다. 뭐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나라만 좋은 거죠. 세금만 많이 내고. 세금만 많이 내고. 그 사실 우리한테는 계속 이제 세워 나가는 돈인데, 그래서 저는 우량한 곳을 한쪽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것을 오래 보유하고 자산을 보유해 나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계속 사실 집값은 인플레이션 정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되는 게 정말 좋은 상승률, 안정된 부동산 그렇죠, 시장이다라고 그렇죠, 좀 그렇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었다가 약간 좀 조정하고 있는 약간 좀 정체기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하락장이 만약에 이제 주식을 넘어서 주식이 선반영되고 이 부동산 시장까지 넘어서 그 하락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장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모든 세금이 다 완화가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것도 완전 완화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법인 쪽에도 아마 이제 그때는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겠죠. 규제를 다 풀어서 아 이제 제발 좀 사세요라는 시기가 오겠죠. 제발 좀 이제 활성화되게 사세요라고 시기가 침체가 온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또 한번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현금 확보가 어느 그럼요. 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계속 준비할 시기다. 계속 밀당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오늘도 아까 보셨죠? 저 여기 아파트 네. 재건축, 이거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밀당하고 있어요. 막 저쪽 아파트들 뭐 압구정 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반포부터 해가지고 저 잠실 주공 5단지, 여의도 시범단지부터 그 앞에 산호 아파트, 그다음에 한강 매점부터 해가지고 그런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밀당을 하고 계셔야 기회가 왔을 때 아, 이 가격이면 괜찮은데라고 그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운이라는 거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러다 갑자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좀 이 운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게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올 수 있는 이 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잡을 수 있는 한번 우리가 이 부동산계의 포수가 돼보자. 오는 공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고 지나면 그냥 훅 지나가는 것들이라 그런 것을 좀 잔심을 남겨서 지속적으로 연애하듯이 아파트들과 연애해야 됩니다. 밀당해야 돼요. 밀당. 얘한테 근데 이쪽 친구가 마음에 들고 저쪽 친구가 마음에 들어도 이쪽한테 연락 안 하고 여기만 하면 이 친구랑 연락 끊어지잖아요. 근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밀당을 해야 되고 연애가 아니라 어장관리네. 어장관리죠. 어장관리 맞습니다. 연애는 너무 양다리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장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들이 짚어주는 포인트 다르군요. 어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어장관리하자. 잠실 주공 5단지랑 압구정 현대랑 저쪽에 여의도 시범단지랑 어장관리 해야죠. 한번 땡겨봐야죠. 계속 봐도 이거 보고 그래도 잘 지냈어. 잘 지냈구나. 여기 있구나. 그래. 별일 없지. 너 요즘 가격이 안 좋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내 어장관리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얘가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죠. 근데 보통은 넉 놓고 있다가 뉴스에서 뭐가 올랐대. 또 올랐대? 내가 그거 살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가고 나서 맞습니다. 또 라면 끓이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내가 샀더라면 팔았더라면 맞습니다. 그 지점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보고 어장관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때 그 부동산 과거 그 사이클을 또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혹시 지금의 분위기가 이전에 언제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2008년 전전 정권이었죠. 거의 그때도 부동산 굉장히 큰 상승기였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무기지론 이후로 이제 훅 꺼졌죠. 훅 꺼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교를 굳이 해서 찾아내자면 급하게 상승을 보였던, 그러니까 요 근래 가장 급하게 상승을 보였던 것은 2006년, 2007년 요 구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정도가 아마 지금 요로 시세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부터 2014년도까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전 침체기였잖아요. 되게 긴 시간이었죠. 그때도 막 서울의 부동산은 망했다, 맞아요. 뭐 약간 뭐 버블이 꺼졌다, 도쿄 시즌2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좀 수요가 좀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번에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부동산을 계속 보유해 나간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이 부동산 위에서 우리가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부동산 1가구 1주택은 정말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생각을 한다면 또 많은 젊은 층들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2010년, 2014년 요 기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뭐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또 똑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또 현상이 또 다르게 또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그런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럼요. 이렇게 심리가 꺾이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또 전 세계 집값이 또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혹시 또 일본처럼 또 이렇게 전체를 밟는 거 아니냐, 또 길게 장기간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금리가 굉장히 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뭐 유가가 내려가면서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옵니다라고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금리를 다시 내려요. 예.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사실 돈을 풀려고 할 거란 말이죠. 미국에서. 사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되게 많이 풀어요. 아유, 뭐, 돈 되게 많고 걔네들은 마음대로 찍어놓을 수 있으니까. 찍어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또 그 뒤에 또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하겠고 고민을 하겠죠. 사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냈는데 그게 뭐 어떤 좀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인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 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 관한 뭐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반도체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돈 풀겠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는 뭐 죽을 때까지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왜 올리냐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물가가 약간 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금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약간씩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부동산은 심리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리의 영역이어서 금리가 지금 이 주식도 그렇지만 갑자기 급속하게 오르면 사람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는 거죠, 갑자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너무 올라서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변동금리로 아파트에 대한 그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좀 놀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적응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그 심리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금리는 별 부동산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 결과가 완전 금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은 좀 정체가 될 수가 있지만 향후 뭐 지나보면 결국에 금리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 부분이 왜냐면 또 지방 수도권이 그 주택 가격의 흐름이 똑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금리는 어떻게 보면 전국이 우리나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건 또 수도권, 지방 또 다르다 보면은 네. 이게 완전하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금리 오르면 서울도 지금 뭐 엄청 많이 뭐 빠져야 되는데 요즘 뭐 신고가 터졌다는 얘기도 사실 뭐 마용성, 뭐 강남 쪽, 서초,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국제무단지 지구 지금 발표 났죠. 그다음에 뭐 또 용산공원 반환이 지금 30%가 넘었다고 하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신고가가 계속 터지는 거고 이게 지역마다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사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이 네네. 많아서 세종 같은 경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세종이 아파트를 빠지는 이유는 그 대전에 굉장히 좀 요지에 있는 둔산동 쪽인가요? 대전에 좀 요지에 있는 곳이 아파트 가격이랑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대전 그래도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세종보다는 여기가 나은데 왜 이렇게 값이 올라갔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사람들의 심리상 수요가 이제 여기보다는 대전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세종은 그때 이후로 약간 좀 조정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격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요인을 받지 뭐 이런 공급이나 이런 거에 더 요인을 받지 저는 이 금리에 요인을 받는다 이거는 좀 저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월세가 어떤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지역 대장과 이 지역 대장 아파트의 비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해운대에 제일 좋은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뭐 이 저쪽 그 약간은 좀 저렴한 아파트의 가격, 평당 가격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 4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가격 대비 아파트의 지금 적정 가격, 전세가 대율이 뭐 몇 %까지 올랐고 막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봐야 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라 단순히 금리 하나만을 영향을 준다? 이거는 좀 납득은 힘듭니다. 저는. 우리가 어장 관리 좀 전국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네, 저는 이 어장 관리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을 미국 집값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까지 어장관리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호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일본,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대충의 그 흐름들 안에 이거 근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금 얘네들 가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한번 그 예측도 한번 해보고, 야 이건 내가 맞았네. 야 이런 게 재밌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에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 대비 아파트에 과연 대장들이 어딜까 해서 그 대장들도 한번 비교해보고,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세가가 몇 %까지 올라왔을까?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비교해보고, 이런 시간을 지금 가지셔야 됩니다. 막상 또 상승장이 왔잖아요. 또 그때 살려고 하잖아요. 못 삽니다. 맞아요. 왜냐?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하셔야 된다. 왜냐? 지금 장이 오히려 공부하기 정말 좋은 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장이 오히려 편해요, 저는. 왜냐? 결정을 내릴 일이 없거든요. 지금 결정 내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이런 조종장에서는 이런 거에 왔을 때 난 여기를 잡겠다, 이곳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 건 단계이지, 지금 결정을 내려서 이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어야지가 아니라 여유를 갖고 다 비교도 해보고, 저기 대장과 여기 대장, 동작구, 어디 뭐 여의도, 어디 여기 비교도 해보고, 저쪽 도봉구 쪽도 좀 비교를 해보고, 양천구가 요즘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금리보다 그런 또 공급적인 부분, 또 가격적인 부분을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자도 되게 성과를 잘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히 그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이 물건을 잘 샀다, 그 투자 그 물건이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뭐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시기도 너무 좋았고, 제가 이때는 물건을 본다기보다 시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달려갔을 때 모두가 다 하락을 외치고 있는, 서울 부동산은 망했다고 외치고 있을 이 상황이 왜 지금 이 상황이 왔는가. 그래서 그 상황을 모두 그 책들을 다 봐보고, 왜 이들은 하락을 외치고 있는가. 2014년도에, 2015년도에. 그렇다면 집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번 뛰어가 보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뛰어가 봤더니, 제가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용산구 한가람 아파트, 이 동부이촌동에 한가람 아파트의 전세가, 그 아파트 거래 가격이 6억 5천이었는데 그때 전세가가 4억 5천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뭐 70%에 육박해 있는 시간. 당시 그랬죠.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해 있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밑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 상황. 자, 그럼 사람들은 안 살려고 하지만 여기 살고는 싶어 한다. 그렇다면 수요는 충분하다. 공급도 별로 없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변을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용산에 이제 그때 주상복합을 분양을 했던 거죠. 분양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분양이 미분양 나던 상황이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트리마제도 미분양 났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경희궁자이 미분양 났습니다. 기억나시는지 심리가 모르겠어요. 많이 되게 꺾여 있었던 상황이라서. 미분양 났습니다. 대형 평수는 뭐 말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2014년, 2015년. 근데 저는 청약 통장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서 혼자 살고 있고, 그때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었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해서 넣었더니 40평대에 넣었거든요. 40평대에 넣었는데 당첨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쵸, 미쳤어? 분위기가 안 좋은데. 평당 4,500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고? 제정신이야? 너 돈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너 돌았니? 아파트 안에서 뭐? 너 아파 안 샀어? 야, 너 그때 왜 나 설득 안 했니? 제정신? 막 놀리죠. 같이 좀 해주지. 막. 그러니까 이건 편한 친구들이니까 가능하니, 진짜 그런 경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난리 나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나고. 그러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웃고 이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갈고 닦은 칼을 깊숙이 꽂아 넣으려고. 그때 당시에 뭐, 바로 성동구. 저는 강남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게, 그때 제가 했던 선택 중에 잘못된 선택이었죠. 강남은 너무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더 오를 곳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에요. 강남이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건 맞더라고요. 오른 데가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남, 뭐 마용성, 강남을 못 들어가니까 강남 난 못 들어가겠어. 차도 너무 밀리고 나랑 안 맞아. 약간 이런 심리가 돈이 없는 거였는데. 그것도 맞아요. 강남에서는 한 채 사기도 힘들 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나눠서 산 거죠. 이게 더 수익이 좋을 거라는 생각 하에. 그 이제 성동으로 들어가서
갭 투자를 했었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안전한 아파트를 2개를 마련을 했으니까 이제 재개발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자. 미래에 대해서 한번 미래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사보자. 미래의 시간을 사보자라는 의미에서 여의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의도는 너무 비싸서 여의도도 비싸서 그때는 시드가 부족해서 제가 이제 재개발 신길 쪽의 재개발에 투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렇게 3개의 투자를 6개월 안쪽으로 끝내버렸어요. 네, 2016년부터 2017년 요때. 예. 그리고 또 그 접근한 게 좀 다 달라요. 똑같은 부동산이긴 한데 네네. 청약 그리고 갭 투자 그리고 재개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부동산이긴 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되게 짧은 시간에 그 다른 투자 방법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게 저는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밀당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장관리. 그러니까 뭐가 딱 왔을 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딱 이제 결정을 내는 용기를 낸 거죠. 공부를 끝내놓고 투자를 하겠다고 용기를 딱 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어장관리를 하고 있으면 바바바박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제한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없습니다. 저 리미트를 주지 보통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네. 아파트 갭 투자, 전세 투자만 하는 그게 이제 주다 보니까 아파트에만 관심을 갖지. 맞아요. 재개발이나 뭐 청약이나 특히나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주택 뭐 상품도 좀 다르다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뭐 투자의 왕도가 있나요? 저는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이더리움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부동산 안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뭐 신축, 그다음에 뭐 청약 뭐 이런 거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땅, 경매 뭐 이런 것까지 다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입니다. 보통 네. 하나를 깊게 팔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닙니다. 저 밀당 다 하고 있어요. 걸렸다 싶으면 파야죠. 대신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죠. 네. 여기야 이 물이 나올 구멍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아주 그냥 용천수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파야죠. 거기는 죽어라 파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왔다 싶으면은 깊숙이 찔러 넣는 그런 건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고 저는 다 관심을 가져야 모든 관심 중에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아파트만 뭐 몇 날 며칠 몇 년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아파트가 지금같이 정책에 있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지역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좀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형식으로 네네.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황혜인이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 상품이나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정을 시켜놓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거를 되게 이렇게 한계 두지 않고 넓게 보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겁이 많아서 제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거에서 한 곳에 몰빵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어디가 잘 될지 아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그것도 저만의 대응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좀 물론 또 그렇게 말씀드릴 그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투자를 하시기 전에 준비 기간을 가지신 거죠. 뭐 그럼요. 부동산 관련해서 책을 본다던가. 그럼요. 엄청나게 뭐 말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거 네. 이 멘트만 보시고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 절대 그거 안 말씀해 됩니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은 쉽죠. 그냥 뭐 주식 투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나 코로나 2020년 3월 같이 대폭락이 나면 그때 사면 돼. 이거 못 삽니다 그거. 그거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서울의 아파트는 엄청나게 하락이 되고 하락하고 사람들 곡소리가 나올 때 들어가면 돼. 그거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2020년 3월에 주식 투자 해보셨으면 알겠는데 그때 세상이 망할 것 같았어요. 그 2014년도에서 16년 그때 아파트 살려고 하면 그거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겨내는 건 뭐냐면 공부입니다. 그거를 책을 통해서 이겨내고 이 거시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판을 읽으면서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이 판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심지어 밀가루 대두 가격까지 보면서 원유 가격, 무슨 보리 가격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연관성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공부 뭐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잔심을 남기라는 게 결국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잔심을 남기라는 거 되게 쉽게 표현해서 그런 건데 잔심이라는 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루틴을 경제화시킨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경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당연한 일. 그러니까 아침에 친구들 만나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아내와 뭐 이야기를 하건 뭐 회사 나가서 얘기를 하던 친구를 만나건 그냥 뭐 어디 방송을 해서 하든 다 경제 얘기예요. 아내랑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 주변을 다 경제화 시켜버리는 예, 막 그런 상황이 왜냐면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친구들도 제가 말 없이 이렇게 조용히 했으면 오히려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경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야 좀 이렇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리나 밀이 전 세계 20% 이상 수확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경제를 안다는 건 세상에 대한 관심이고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관심을 계속 가져라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까봐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지금? 이 지나가는 걸 잡으려면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말하는 비겁한 지점은. 근데 그거 웬만한 용기를 어렵죠.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하락장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신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진짜 그건 웬만한 담을 갖고 왜 내 재산이 한두 푼입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인데요. 맞아. 그 12억이라는 되는 돈을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될 거야. 그래 한번 넣어보자. 하락장이네. 잘 됐어. 너 이거 절대 안 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나만의 투자하는 방식도 찾아갈 수 있고 나는 이런 방식이 맞는 거다라는 걸 찾아가는 그 길을 만들 수 있어서 떨어지는 걸 한번 깊숙이 한번 찔러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떨어지네. 오케이 사자. 12억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평상시에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네, 항상 늘.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다?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정말 좋은 시기다. 특히 어떤 공부? 부동산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다. 시간이다. 주식은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다, 지금. 예. 그래서 관망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투자 방법을 반드시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되게 다양하게 투자를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 좀 가장 화연님과 가장 맞았던 거는 어떤 투자였나요? 저는 사실 부동산이랑 잘 맞아요. 네, 왜냐면 저는 오래 생각해서 혹시 부동산이 가장 큰 성과를 내서 잘 맞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수익률로 따지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는 다른 의미잖아요. 제가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투자금 대비? 네, 투자금 대비, 그러니까 수익률 몇 퍼센트의 상승을 이뤘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가상화폐 쪽이죠. 그건 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수익률로만 따지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률은 낮다. 단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심지어 저는 주식 절대 대출 얻어서 안 하거든요. 저는 주식은 절대 레버리지 안 일으킵니다. 부동산은 자신 있게 레버리지 일으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야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고 현금만 주고 사기가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내가 100억이 있으면은 100억짜리 건물 사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죠. 100억 있으면 2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맞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래야 아마 2배로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게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다르거든요. 저는 주식은 겁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데 부동산은 겁이 나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어디 가지 않잖아요, 얘가. 전쟁이 나거나 세상이 멸망하거나 그건 뭐 다 같이 없어지는 거고. 상장 폐지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진 않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그 땅은 변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이 돼서 다 잠기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잖아요. 그 땅이 어디 갑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정된 투자다. 안정된 투자고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 이룰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그다음 개인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저는 오래 생각해서 한 번에 하는 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타를 친다거나 짧은 생각해서 짧은 뭐 이렇게 순발력을 위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거든요. 이게 개그할 때도 드러나요. 개그 콘서트 할 때도 개그 콘서트는 짧게 놓고 하고 그 전에 많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예능은 달라요. 예능은 빨리빨리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그쪽에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막 계속 카메라 있게. 따라다니면서 네.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방송은 오히려 짧게 나가는 상황인데 개코는 짧게 나가지만 이 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무대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개그할 때 그런 상황을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원래 성향이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 생각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적절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예, 그리고 저의 인생의 첫 투자 역시 부동산이었고 왜 부동산을 했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지지 않는다. 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줄 것이다. 예, 얘는 일처럼 제가 뭐 잘린다거나 개콘에서 퇴출이 된다거나 집은 갑자기 나한테 집이 저한테 야 너 나가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나가지 않는 이상. 얘는 나를 위해서도 계속 일해줄 수 있는 친구다. 왜냐면 이 입지라는 것도 있고 이 아파트의 이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역사적인 그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전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멘탈이 잘 안 흔들려요, 부동산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가격을 하루하루 이렇게 막 순간순간 0.1초, 1초, 2초 이렇게 등락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그렇죠,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을 걸려서 또 등락한들 예. 바로 팔 수도 없죠. 그렇죠. 그 축적된 그 금액들과 약간 좀 이 실거래가 대비 지금의 상황과 전세가 대비 이렇게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눈에 들어올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급성도 굉장히 낮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돈이 묶여 있으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돈이 묶여 있으면 평상시 생활도 굉장히 검소해야 돼. 맞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맞아요. 물론 이제 자산은 네. 올라가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가 확확 바뀌는 게 그렇죠. 없다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맞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자산을 쌓는데 좀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출이나 소비나 이런 패턴을 잡는데도 부동산이 굉장히 좀 좋다. 혹시 주식하시는 주변에 돈 많은 형들은 돈이 커요. 네, 확실히 좀 크긴 눈에 해요. 확확 보이나요? 확확 보여요. 네, 팔면 다 돈이잖아요. 바로바로. 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곳을 진짜 은행같이 쓰시더라고요. 거액을 넣어놓으시고 그냥 팔고 싶을 때 빨리 팔고 뭐 은행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이것도 또 좋은 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경제.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 이제 좀 자산이 많이 묶여 있는 상태고, 네. 그러게 보면 또 이제 다주택자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쵸, 예. 지금 같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나, 더 내리기 전에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응을 한다는 거 지금 대응을 하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약간 좀 이 소강 상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멈춰 있는 상태가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주춤을 했죠. 네, 올해 들어서면서 약간 좀 주춤하는 상황인데 지금 6개월에서 한 7개월, 8개월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못 견디고 바로 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좀 의아해요. 좀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주택자 분들 갭 투자 여러 채 해놓은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전환되고 빨리 뭐 깡통 전세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에도 빨리 대응을 하시겠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저처럼 대응을 하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이 많아봤자 뭐 똘똘한 한 채라든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차라리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죠.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면. 근데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자꾸 샀다 팔았다 무슨 그러니까 팔아도 결국에 갈아타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시기 전까지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갈아타기 할 것도 이거 판다고 갈아타기 더 높은 곳으로 하시지 낮은 곳으로 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팔고 네. 잠깐 이제 한 임대 전세 전월세 살다가 이게 또 낮아졌을 때 더 빠지면 그때 이제 사겠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세금이 제가 봤을 때 그거 타이밍 맞추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러 갈게요. 그거 타이밍 그거는 주식 타이밍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저는 그렇다면 인정.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6, 7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맞아요. 타이밍을 맞추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서 배우러 갈게요. 그거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예. 그거 팔았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를 때를 내릴 때를 더해서 더 내렸으니까 사야지 그러다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나는 그냥 계속 또 월세로 있는 거예요? 이런 모험을 선택하시겠다고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결국에. 그쵸. 예. 그 세금은 또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 뭐 일시대 1주택 비과세인 12억 미만이시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내주신다면
이건 쉽지 않다.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많이 실제적으로 하겠죠. 예. 1주택이신 분들이 특히나 뭐 이제 아예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이제 부담이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하반기에 정말 영끌을 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이런 하시더라고요. 상황이라면 이해하죠. 예, 대출이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미리 좀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변동금리 말고 고정금리로 하셨으면은 좀 더 비싸게 금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5년 정도는 우리가 여유 있게 그 금리로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는 할 수 있어요. 예, 대비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의 경우의 수도 미리 좀 세워 두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변동금리가 그때 당시에 뭐 워낙 쌌으니까요. 뭐 2.1% 막 2.2% 막 이런 맞습니다.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좀 일단 현재 드려보시고요. 지금 다주택이긴 하지만 전혀 그 하락장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이나 이런 뭐 불안감 이런 건 지금 전혀 전혀 없는 없습니다. 상태. 저도 대출 꽤 끼고 있거든요. 예, 저도 대출에 대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3%에 잡았어요. 네, 2.3%에 잡아놓은 상태라 사실 그렇게 큰 부담감은 안 되고 그래도 그 대출을 이제 그 변동금리 그러니까 고정금리 기간은 5년까지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3년 정도는 아직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고정금리를 2점 몇 프로로 잡아놓으셨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고정금리를, 예. 앞으로. 고정금리를 2점 몇 %로 잡아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까지는 그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대한 대비도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가 변동금리가 싸지만 고정금리로 그렇게 해보셨었어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셨다. 근데 그렇게 못하셨다면 다음번에는 한번 좀 그렇게 좀 금리가 움직일 때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 6이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3위였는데 주식은 다 현금으로 이제 바꿔놨고요.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원래 전세였던 곳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고 지금 현재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싱글동도 지금 월세네요. 생각해보니까 싱글동 지금 단독주택도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은 좀 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서 현금의 현금 보유를 좀 늘려가야 되는 상황. 그때도 말씀드렸죠. 네, 1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현금 보유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요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유튜브도 열심히 찍으시고. 그렇죠. 행사도 많이 가고 강연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찍고 현금에 이런 캐시플로우가 많이 좀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송도 많이 합니다 요즘. 예, 아침 방송도 해요. 예, KBS에서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현금의 보유를 늘려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지금 가상화폐는 오히려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비율이 1이었다면 지금 한 0.5 정도. 예, 왜냐면 그만큼 다른 자산이 더 늘어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한 달에 뭐 마음대로 써도, 그러니까 한 달에 없어도 되는 돈들을 가상화폐를 이제 매달 적립식으로 매달 30일 날 황현희의 날이라고 황현희의 금융의 날이라고 정해서 매달 30일에 조금씩 구매를 하거든요. 예. 황현희 펀드를 돌리고 있어요. 이 가상화폐 안에. 혼자만 넣는? 예. 예. 혼자만 하는 황현희 펀드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재미도 또 쏠쏠해요. 내가 이렇게 펀드를 운영한다. 굳이 내가 수수료를 내고 펀드를 하지 말고 내가 펀드를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한 달에 하루거든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뭐 좀 빼놓으셔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보셔라. 그래서 예, 좀 비율은 뭐 6대 3대 0.5대 3.5대 0.5네요. 예, 요즘에 비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주식을 또 워낙에 또 주식으로 성과를 또 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과 관련해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매도 타임을 정말 절묘하게 잘 잡으시고 성과를 내셨는데 그럼 주식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황현희님만의 주식 투자 방법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의 주식 투자의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좀 줄여보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좀 약간 비슷하네요. 똑같죠. 예, 제 투자의 기본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남의 축제에 편승하지 않는, 남들의 환호성에 절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예, 오히려 곡소리가 나면 들어가지 환호성 나면은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태까지 환호성이 났었고 지금 약간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는 그 비겁한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바로 V자 반등을 한다고 한들 이거는 내가 돈 벌 수 없는 시장이다. 내가 벌 수 없는 장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이번 투자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잃기 싫어서요. 예. 잃고 싶지 않아요. 예. 그 속쓰린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잃으면. 예. 그래서 좀 확실한 지점에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도 좀 맞고요. 얍삽빠르게 기회주의자처럼 투자를 하는 것도 맞고요. 그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맞고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어떤 걸 보고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거나 모두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모두가 국뽕에 차 있으면은 뭐 코스피 3,000 가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 이럴 때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정했던 금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오면 그때부터 투자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지점들은 좀 고점에서 하니까 무조건 어떤 재화나 어떤 투자물이든지 싸게 사는 게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도. 싸게 사는 시점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동산에서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 모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시점을 바라봤던 것이고, 그때 나왔던 것이고, 부동산에 이제 그때 들어갔던 것이고, 뭐 그런 상황들을 찾을 수 없고, 주식에 들어갔던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정말 변수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뭐 이런 하락장이 라고 오는 이렇게 크게 빠진다고? 그때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때 처음 그럼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계속 공부만 하시다가? 네, 그전에는 한 2년 정도. 2017년, 2008년에는 못 들어갔던 게 뭐냐면 S&P 500이 그때 역시도 정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계속 뚫고 있었고, 연간 10%대 초반에 이제 상승률을 보였어요. S&P 500이. 그러니까 이건 나의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S&P 500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 시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이 시장은 내가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겁한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았다라고 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도 묶고 그랬어요. 사지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그게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적립식으로라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찰병 보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적립식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걸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찰병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는 분들도 있는데 뭐 돈 아닙니까 그거? 네. 저는 그거 이러면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돈도 굉장히 좀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쉼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시장이 아니면 쉬어라. 굳이 뭐 거기 뭐 그거 100만 원, 200만 원 너도 계속 들여다봐요. 그쵸.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가격 보고 그러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객관적인 100만 원 넣어도 테슬라가 1000슬라 가길 바란다니까요. 네, 테슬라가 떨어지면 떨어졌네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00만 원 넣어서 떨어지면 아이씨 떨어졌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100만 원 돈을 아무것도 안 넣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테슬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대응하겠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넣고 그 투자물 바라본다면 확증 편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저는 이제 물론 이건 제 성향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저는 좀 많이 경계를 했고, 그 지점을 떠나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나에게 되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들어갔던 게 그렇게 1년 반을 참았더니 코로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때 너무 겁이 나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죠. 이건 들어가야 돼. 그렇게 결정을 내는 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기다렸고, 한 번만 와라. 나한테 이 기회를 내가 충분히 살려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때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초에 다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 지금 현재는 지금도 좀 주식시장이 안 좋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물론 지금 약간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보니까 2,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왔어요, 그래도 많이. 여전히 또 이렇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르죠.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 그다음 경기 침체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분명히 침체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금리 인상을 이렇게까지 올리고 물가가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원짜리 우리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볼펜이 있어요. 근데 이 볼펜이 갑자기 2,000원이 되면 이거 안 사거든요. 미쳐서 이거 왜 사요? 2,000원. 아, 내가 1,000원을 샀는데 이거 2,000원이나 이거 안 산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사놔야지 이게 또 3,000원 되면 또 다시 팔고 이러다. 그렇게까지 오려면 이제 전 세계 대공황. 그 타이밍을 또 네. 잡겠다고요. 아, 그건 대공황입니다. 1,000원짜리가 3,000원 하면 그건 대공황 와야 돼요. 예, 그럼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계란 한 판에 한 5,000원이었는데 계란 한 판에 만 원. 지금 뭐 9,000원, 만 원 하죠. 만원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계란 한 판 5,000원, 뭐 계란 후라이 2개 먹자 오늘 이런데 계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당 네, 하나씩만. 그렇죠. 그것도 사기도 쉽지 않고 그런 사람. 근데 그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소비를 하지만 막 TV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왔는데 뭐 100만 원짜리 TV가 갑자기 200만 원이 됐어. 안 사잖아요. 그럼 차, 예, 그럼 시계, 뭐 이런 거, 핸드폰 이런 거는 사실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맞아요. 경기 침체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뭐 결국 소비를 안 하는 상황이 경기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거냐. 경기 침체가 하면 굉장히 좀 악순환이 좀 계속 좀 반복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아직 저는 산재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여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마음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업 투자자분들,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막 분할 매수 하시고 이제 시작하셨을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초보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가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좀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고, 물가 아직 제가 봤을 때 잡힐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사실 유가를 보니까 유가가 잡혔다고 하지만 좀 올랐더라고요. 달러도 아직 사실 좀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렇다 보면 올 연말까지는 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저는 계속 좀 지켜보겠다. 왜냐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대책이 별로 없어요. 또 돈 풀 거예요. 양적 완화라고 해서. 물론 뭐 찍어내긴 하겠죠. 그럼 또 물가 또 올라갈 텐데. 예. 좀 아직까지는 뭔가 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예. 저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투자 안 하려고요. 당분간. 지금 그러니까 허유님이 지금 주식 투자를 지금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은 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가능성이 좀 더 보이시는.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예. 그걸 인정하자고요. 예.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돈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전업 투자자분들입니다. 기관들,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이 장을 볼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뭐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데 잘못 들어갔다 좀 아 뜨거 하고 나옵니다. 아 뜨거, 발 하나 살짝 걸쳐볼까 하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 발 담은 것도 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뜨거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저는 좀 계속해서 관망하는 포지션을 좀 취할 생각입니다. 대신 노동을 좀 더 해서, 예. 현금 확보. 현금 확보를, 예. 현금채굴 하고 있어요. 예. 원화채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원화채굴 계속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에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하면은 나 공개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다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그 시기도 좀 알려드리고 제 계좌도 한번 오픈하려고요. 오. 예. 왜냐면 그래야 좀 갑자기 건전한. 또 이제 구독자 올라가는 소리 들립니다. 네. 같이 저랑 하셨던 분, 그러니까 그 저랑 같이 지금 조사하면 돈 나와 하시는 네네네, 분 중에 지금 네, 주식 독설가 분이라고 계세요. 네네. 그분 계좌는 다 오픈했거든요. 아. 왜냐면 그분은 투자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세요.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분할 매수 계속 해 나가시고 계시고, 근데 그 계좌도 오픈했거든요, 저희가. 오.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내 계좌도 오픈하겠다. 단 내가 투자 시작한다면. 예. 근데 그 시기, 그 비겁한 시기가 언제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계속 밀당 중에 있거든요. 계속 다 주식이랑도 어장 관리. 삼성전자랑 어장 관리하고 있고, 애플,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다 어장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 요즘 그럼 혹시 어장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저는 종목을 굉장히 뭐 특이한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 3위,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요. 미국 주식을 좀 다르게 투자했던 것은 ARKK라고 해서 제가 캐시 우드 누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 ETF인데 뭐 특이하다 싶으면 그 정도 좀 특이하다고 보고 거의 다 대형주, 애플, 테슬라,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합니다. 스파이, 뭐 S&P 500, 뭐 VO 같은 곳이죠. 예, 뭐
곱하기 3, 뭐 고버스 타고 막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예. 혹시 그 국내 주식 좀 유심히 보는 게 있나요? 저는 현대차 우선주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겠죠. 왜냐하면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줘요. 한 5% 가까이 주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전기차나 이럴 때 저는 현대차나 이런 주식 보면 사실 옛날에 삼성전자가 제가 옴니아2 광고 찍었었거든요. 네, 그때 옴렉이라고 되게 욕먹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애플에서 협찬이 들어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한테 협찬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봤던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선택한 거죠. 왜냐면 여기가 더 현실적으로는 더 아무래도 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광고를 찍고 물론 여기에 이 협찬을 받은 거를 약간 좀 더 연구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만 저는 그냥 일에 그때 당시에 매몰돼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에서 그 다음에 갤럭시가 나왔다라는 거죠. 맞아요. 갤럭시 2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결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핸드폰은 갤럭시였던 거였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대중적으로 더 많이 팔린 거는 갤럭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긴 합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그다음 뭐 여긴 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왜냐면 사실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사실 애플 핸드폰보다는 앱스토어가 더 중요했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대자동차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 2위예요. 13%란 말이죠.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테슬라랑은. 하지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차, 전기차 타보셨는지 모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우선주, 배당도 나오고, 뭐 주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지만 한 표 행사 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건 상관없고 현대차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렇다면 테슬라나 GM이나 지금 배터리 납품하는 데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사실 지금 이런 쪽입니다. 예. 반도체, 전기차, 그중에서 배터리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의 먹거리들인데 이런 쪽에서 과연 선두주자들이 누구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따라가고 있다. 물론 경기 민감주가 많긴 하지만 생태계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이런 따라가는 능력, 저는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투자에 제 계좌를 한번 오픈할 때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요. 예.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한번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예. 요즘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종잣돈 많이 모으시라고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스키장에서 눈덩이 굴려봤잖아요. 근데 눈덩이 이만큼 굴려봤자 사실 안 뭉쳐요, 잘. 엄청나게 큰 눈덩이 굴리면 잘 붙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동으로서 정말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시드를 일단 확보를 하셔라. 300만 원 정도는 그냥 적금 드셔라.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럼 최소 시드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저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5천만 원에서 예. 1억 정도. 그래서 무조건 노동으로서, 저는 이 노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벌어봐야 이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 내가 이 돈을 절대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잃으면 진짜 미치잖아요, 사람 진짜. 근데 그 상황을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노동해서 이게 액수가 적으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무리한 투자가 또 이루어져요. 액수가 적은데요? 액수가 적으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더 큰 금액을 만들려고 하죠. 액수가 적은데 삼성전자 300만 원 잘 안 사요, 사실. 사실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희 남편도 삼성전자 안 사고 삼성전자 안 사요. 잡코인 사더라고요. 네. 알트가요. 왜냐면 다 날려먹었어. 우리가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300만 원. 그러네, 정말. 300만 원으로 좀 10% 수익을 놔도 삼성전자 30만 원이네. 330만 원 가지고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그렇게 접근했어요. 저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자꾸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성공해도 문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의 맞아. 수익을 얻었다고 자 300만 원 넣어서 300만 원을 벌었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우량한 주식도 아니고 무슨 하여튼 불타기 하고 오늘의 뭐 급등주 해가지고 막 거기에 계속 올라타고 막 이런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초보라면은 그런 장에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 투자는 또 5일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300만 원이 아니라 여기다 600만 원을 넣었으면은 1200이 됐겠네. 그 다음 투자를 들어가.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 날려먹었어요. 다 날려먹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10번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해보죠. 1번에서 9번까지 다 100% 수익을 냈다고 쳐봐요. 10번째 망하면 싹 망하는 게 주식입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카지노에서 돈 많이 따가는 사람한테 왜 다시 그 사람에게 뭐 숙박권 주고 비행기표 다시 주고 왜 다시 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잃을 수밖에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는 초반에 운이 좋아서 됐을 수 네, 있지만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더 많이 참가를 해야 확률상 많이 잃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무조건 시드머니를 모으셔라. 제가 한번 그때 비교해서 말씀드렸대요. 아, 떠요랜다. 써요. 그랬나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라고 했는데. 예. 네. 그랬는데, 그냥 진짜 20억짜리의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월세가 이제 올랐어요, 또. 그때는 300이었잖아요. 지금 또 350이에요. 지금 전세가는 네. 그렇게 안 오른다고 월세가 하지만 오르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왜 오르는지 아시죠? 전세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거액을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거액을 넣고 좀 전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전세가는 떨어지고 이제 월세가는 올라요. 지금 월세가 350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월세가 350이란 말이죠.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당신이 월급이 350 정도 되고 300에서 350 정도 된다면 당신은 20억의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거다. 20억 있습니까? 없다면 노동으로서 그 돈을 만들어서 시드를 모아라. 언제까지? 정말 힘들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예, 시드를 모으시고 이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자에 들어오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길게 예, 투자할 수 있다. 그 김승호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돈의 속성 쓰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할수록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어떤 말이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빨리 갔대. 조급해하지 마라. 네, 조급해하지 말아라. 준비를 해라. 여러분들 섣부른 투자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나락으로 예, 어렵게 모은 1,000만 원 한 번에 뭐 말도 안 되게 위험한 투자했다가 1,000만 원 그대로 뺏겨버리면 진짜 허탈하잖아요. 진짜 세상 맞아. 다 때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예, 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금 상황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지금 또 저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네네. 거의 뭐 국민주라고 할 정도로 아유, 거의 뭐 그럼요. 한 주씩은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한 6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언제쯤 또 들어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경기 민감주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분명히 슈퍼사이클이 있어서 그 슈퍼사이클에 엮여서 올라간다면 정말 쭉쭉 올라가는 게 이 삼성전자 주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를 하려면은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삼성전자를 조금 사기는 했었어요. 사기는 했었는데 뭐 30몇 %의 수익률을 얻었는데 정말 조금 사가지고 별 의미는 없다. 가격적으로는 별 의미는 없었고 한 2주인가 샀었어요. 예, 그 코로나 때 그때 한번 예, 국내 주식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테스트용으로 모든 돈은 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 미국 주식에 투자했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사이클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사는 시기를 저는 4만 원대로 보고 4만 원대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을 멘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고점 막 9만 원대나 거의 많이 있는 게 이제 6, 7만 원대 많이 좀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주식 전문가분들도 6만 원이면 엄청 싼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종합적인 여건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지금 사실 엔비디아나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반도체주가 약간 실적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 뭐 전쟁이라 뭐 약간 물가, 그다음에 뭐 금리 이런 종합적인 영향을 봤을 때 저는 2,000선 정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근데 진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네. 욕을 바가지로 하실까봐. 여러분, 네, 선풀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 여러분의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지금 고점에 물려보시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사실. 속상하죠.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 가격 오면은 그때부터 투자 시작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만 원대, 뭐 4만 원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최저점은 4만 3천 원 밑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 2천선 깨졌을 때 아마 4만 원대로 올 것 같은데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저는 투자를 좀 기획을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화채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채굴 한 것을 과감하게 삼성전자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올 가능성도 높죠. 사실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아져 이것도 부동산으로 영향이 오고 부동산이 영향이 와야 부동산 가격도 뭐 좋은 가격으로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막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런 위험성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예, 뭐 이 정도 저는 그래서 그 지점을 4만 원대로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의견이 거의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틀려요, 사실. 예, 이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굳이 물어보시니까. 네, 굳이 이제 답변을 하자면. 그렇죠. 저 나름대로의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시기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를 설정해서 맞아. 그 목표가가 올 때까지 방법은 두 개예요.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목표가가 오면은 그 목표가에 맞게 투입을 하시던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 지금 뭐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지금 굉장히 좀 더 이상 현금이 없어서 멈춰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진짜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올 연말까지는 저는 좀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거 같네요. 자기의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때 정확해요. 이제 행동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뭐 현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정해놓은 게 뭐 삼성전자 4만 원대 무슨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30만 원 중반대 뭐 테슬라 500 애플 120, 뭐 이게 저의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이렇게 하셔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설정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기준은 이렇다. 예, 여러분들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보고, 그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다져보시는 것,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을 한번 좀 시작해 보셔라. 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예, 이건 저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럼요. 투자는 셀프입니다. 투자다 거의 망가진 분들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초보인데 그 낱말 듣고가 1번이고 근데 그 남도 초보야. 예. 그냥 박살이 나는 거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고수의 방법 잘못 따라하다 박살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투자 방식을 찾아가셔라. 나만의 투자 금액도 찾아가시고 나만의 방법, 나에 잘 맞는 나의 장점을 찾아서 나에 맞는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다 다릅니다. 예, 자기에 맞는 게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황도 다를 것이고 그럼요. 융통할 수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지켜갈 수 있고 환금을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게 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하여라. 예,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질문을 아끼지 말고 많이 해보셔라.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머릿속을 시뮬레이션도 한번 굴러보셔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만나본 그 부자들 중에 실제로 그 위기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가요? 거의 대부분이 위기를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죠. 예. 유튜브에서도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재산대가 지금 같이 하는 분들 중에 많냐라고 했을 때 제가 50억에서 100억대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 가장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고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신다. 뭐 1000억대는 또 이건 또 하늘이 내린 거예요. 또 달라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한 분 정도밖에 알고 있지 않고 그 전에 분들은 거의 재산대를 분포되는 재산대를 살펴보면 한 50에서 100억대가 제일 많다. 그분의 특징은 굉장히 좀 겸손하다. 예,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부나 이런 걸 지키려고 오히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건데 그 자산이 적은 분들보다 이분들이 훨씬 많이 공부하세요. 예, 왜냐면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 성과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분해요.
이 재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 재산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멈춘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아, 나 이제 경제적 자유하고 끝! 어디 떠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한 이 부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큰 부를 위해 더 노력을 많이 한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자산을 일구셨던가요? 뭐 굉장히 뭐 다양하죠. 뭐 주식, 뭐 부동산, 하다못해 뭐 코인으로 부를 이루었던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말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보통 약간 그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운이 좋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 코인으로 돈 벌었대. 근데 코인으로 돈 벌었대가 굉장히 비하의 용어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무시하시듯이 아 코인으로 돈 벌었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코인으로 돈 번 친구 정말 노력 엄청나게 합니다. 그 친구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냥 하다가 너무 졸리면은 이어폰을 음량을 제일 크게 켜놓고 잠이 들어요. 그냥 체결되는 소리에 깨려고. 뭐 그러니까 계속 잠을 못 자고 계속 24시간 막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코인이 또 24시간 도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네.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큰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엑시트 해가지고 강남에 되게 좋은 아파트 이번 구입해서 그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이제 뭐 본인의 생계를 이제 투자로서 하고 있는 친구가 많은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은 와 진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나 나보다 훨씬 진짜 많이 노력하고 나는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 완전히 생존이구나 뭐 이런 이 정도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치부를 해보면서 아예 운이 좋네 비트코인 했대?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친구는 시간을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재산대에 있는 분들은 내 시간과 내 노동력을 여기에 썼기 때문에 거기에만 비례하는 이익을 얻은 건데 그것을 우리는 좀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썼다. 예, 시간을 안 쓰고 이룰 수 있는 건 망상뿐이잖아요. 시간 안 쓰고 막 그냥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기타 잘 치는데 기타나 잘 치면 좋겠다. 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되거든요. 왜냐면 기타 연습하는데 시간을 써야 기타를 잘 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자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시간을 써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상위의 개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부를 서울대 가는 게 인생의 목표야. 뭐 나는 100억 버는 게 목표야. 뭐 나는 기타 잘 치는 게 목표야. 나는 연예대상에서 무슨 대상을 받는 게 목표야. 이 목표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올라가면 분명히 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투자에만 들어오면 사실 사람들은 시간을 쓸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치부해보죠. 운이 좋았네 라고. 근데 그 운이 좋다라는 말은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일이다. 부자들은 지금도 그 시간을 돈을 위해 쓰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나 이것도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쓰고 계세요? 단순히 유튜브 몇 개 보고 신문 기사 몇 개 보고 뭐 이런 거 사람들 몇 마디 뭐 이거 정보 몇 개 듣고 투자를 한다? 시간을 전혀 쓰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간을 쓰셔야 된다. 보통 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이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쵸. 정작 또 이렇게 재테크적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이렇게 확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감이나 이런 거를 좀 바로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 월급이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저 옛날에 출연료도 마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달이 개그 콘서트 매주 나가면 매주 출연료가 통장에 꽂혀요. 그럼 그 통장 보지도 않아요. 왜 돈이 알아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나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 안 하려고요. 거기 매몰된다라는 거예요. 이 월급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월급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여기도 못 그만둬. 왜냐? 이렇게 좋은 나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나의 노동에 대한 시간을 내가 중고에 대한 걸 봤는데 이걸 봤는데 또 집에 오면은 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고 TV 보고 그냥 영상 재밌는 거 몇 개 보고 잔단 말이죠.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다른 걸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순환의 고리를 적절하게 좀 분배를 하셔라. 이 쉼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경제 공부도 저는 쉼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부분은 일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경제 공부를 병행하시는 게 가장 본인의 불을 들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저도 일에 매몰돼 있었잖아요. 저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큰 경제적 부를 이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막 연예대상에서 상 받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상 받았었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매몰되죠. 상까지 주네? 다음엔 최우수상 받아야지, 다음엔 대상 받아야지. 뭐 이런 계속 이런
노동으로서만 뭐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시기들, 이런 시기들 다 놓치는 거죠. 그러다가 완벽하게 2014년에 퇴출이 되고 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도 그때고. 근데 부자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경험들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든 그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한번 그 벼랑 끝에서 시원하게 떨어져 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올라가니까요. 절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 잡고 있으면 지푸라기를 온 힘을 두고 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 월급이라는 게 계속 잡고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못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원하게 떨어져 보셔도 된다. 뭔가를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되는 시기다. 청춘이시고 청년이시라면 예, 저는 그 이야기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시장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예. 사실 경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낼 수 있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콘텐츠로도 사실 이렇게 충분히 이 노동의 가치를 또 탄생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도전해 보시고 단순히 남의 그 부를 그냥 배 아파서 운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시간을 써야 된다. 무조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화는 시간이다. 그냥 뭐 건강 관리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2008년도에 만약에 2009년도 제가 그 아이폰에 투자를 했다라면 아이폰 기계를 안 사고 그냥 삼성 옴니아 그 CF 안 찍고 아이폰을 알아보고 아이폰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큰 부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선택을 뭘 했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저는 옴니아2 CF를 찍었고 한쪽에서는 아이폰을 알아보고 애플 주식을 샀었더라면 물론 이때는 미국 주식 사기는 그렇게 쉬운 시절은 아니었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 주식을 하나씩 산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겐 시간은 공평했다. 근데 시간을 이쪽에서는 주식을 사는 데 썼고 이쪽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배 채우고 이뇨작용 벌어져서 화장실 가는데 바빴다. 네. 이뇨작용 엄청나요. 스타벅스 커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소변으로 다 나간단 말이죠. 왜 저 화장실 엄청 갔다 왔잖아요. 방금도. 네, 스타벅스 커피 먹고 왔어요. 결국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도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저는 청년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너나이님한테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요? 네, 신사임당에 나오신 그 영상 제가 한 4-5번 봤는데 저는 그게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저의 이 자산을 가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저 역시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를 진짜 솔직하게 해요. 예, 정말 솔직하게 오픈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많이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산 증가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한계를 느끼고 맞아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뭐 집 하나 살 수 있겠어? 이런 좀 체념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죠. 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리가 뭐 이제 높았죠. 예금 들면은 네. 15% 20%막 이렇게 줬어요. 25% 적금만 잘해도 맞아요. 괜찮았죠. 정기 적금만 해도 그렇게 됐어요. 15% 20%.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고 저 때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2004년도 제가 데뷔니까 2004년도 2005년 뭐 이때 금리가 4.5%였어요. 4.5%.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도 그랬어요. 사다리 끊겼다고.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사다리 끊겨. 야, 어떻게 이자가 1오는데 4.5% 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이제 끝났어. 우리 세대는 끝났어. 80년대 8090은 끝이야. 뭐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15%에서 25% 받을 때랑 또 4.5% 받을 때 완전 다르잖아요. 자, 지금부터 다시 시계를 돌려보죠. 지금 4.5% 정기적금 특판하면 안 할 겁니까? 다 해요. 다 하죠. 줄 서죠. 날라갑니다. 어디가 정기적금 들어가? 뭐 다 합니다. 왜냐? 지금 4.5%도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다리가 끊겼다고 생각했던 이 금리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는 또 아버지 세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강남에 왜 땅 안 사셨어요? 강남에
좀 뭐 아파트 하나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사시지. 그때 8천만 원 할 때 왜 안 사셨어요? 그때 짜장면 가격 600원일 때 그때 왜 안 사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물가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 때는 우리 됐어. 이제 우리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21 낳고 우리 자식이 이제 25 됐어. 나 한 60, 70 됐겠죠. 그 친구랑 자식한테 그 친구라도 준 거지만 그 자녀는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어? 이더리움 안 사고 뭐 했어? 뭐 블록체인 투자했었어야지. 그럼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이 사다리가 끊긴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는 충분한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사다리가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럼 지금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이때 이 시간을 써야지 우리는 이 눈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안 사고 뭐해서 반포 1주공단지 샀었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한번 지금 뭐가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있고 자율주행이 분명 올 거고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기회가 생기고 바이오 쪽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막 크리스퍼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벨 화학상 받았거든요. 그 회사도 있어요, 미국에.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라든가 뭐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도 분명히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자율주행되면 혁명이 일어날 텐데요. 그런 상황들, 그럼 그런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아닌가? 청년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어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즐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제로 만드시면 돼요. 그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셔라. 그리고 투자를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데 주변에서 특히 그래요. 투자를 굉장히 쉽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투자는 재테크라는 말도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직업이 돼야 돼요. 그냥 그냥 나의 인생. 그렇게 가볍게 다가가서는 절대 성공 못 해요. 예.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놓게, 뭐 예를 들어 연봉 1억이라는 가치를 세워서 이게 목표라면 최소한 투자로 1억을 벌겠다는 거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연봉 1억을 받겠다는 건 충분히 시간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미 또 그 연봉 1억을 받기 위해서 몇십 년간 학교를 다니고 그렇죠. 수업으로 자격증 성적 따고, 올리고 영어 배우고 했었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시간을 쓰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투자로 1억 벌려고 해는 그 시간을 안 씁니다. 이거 쉽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이 돈을 벌지 마 이런 생각하고. 물론 맞죠. 근데 넌 돈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먼저 만들어야 이 돈을 만들기 쉬운데 눈덩이 크게 해서 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1억을 만들기까지도 똑같이 시간을 같이 써야 되는데 안 쓴다. 쉽게 가는 줄 안다. 쉽게 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투자해보셔서.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사다리 끊기지 않았다. 사다리를 여러분 잡아가시는 거다. 앞으로 더 많은 사다리가 더 빨라집니다. 산업혁명 일어나는 그 기간 보십시오.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이제 다가올. 점점 시간은 줄어들고 더 빨라지고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바이오 이쪽은 난리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눈여겨서 지금부터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정답 아닐까요? 시간을 쓰십시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으시지만 또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도 시간을 그만큼 또 더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또 사다리를 탈 수 있고 또 사다리가 탈 수 있다라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라디오 스타처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가 내리는 그 부자의 정의란? 뭐 말씀드렸던 거에 다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 운이 아니다. 운이 아니다. 운이 아니라 시간이다. 부자는 결국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결국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찬스를 만난 거죠. 결국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셔야 된다. 뭐 거기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남 군대 빨리 끝나잖아요. 남의 아이 빨리 크고. 남의 빨리 크고. 그거는 잘 생각해보면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들은 죽을 맛이에요. 애 키워보셔서 아시죠?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네. 제일 어려운 네. 일이에요. 키우는 거. 남자들한테 군대 어땠냐고 물어보죠. 진짜 쌍욕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군대 한 번 더 갔다 와. 이거 최고 양목이란 말이죠. 근데 너 벌써 제대해? 이러면 열받잖아요. 애가 벌써 이렇게 컸으면 하나 더 낳아야지. 진짜, 네. 하나 더 낳아야지. 그래. 와 요즘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하나 더 낳아야지. 근데 그거 되게 쉽게 얘기한다. 왜냐? 아니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과정을 모르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부자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에 대한 공부 많이 하고 훨씬 많이 읽고 훨씬 많이 보고 훨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배아파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탐구해보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이 부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